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자, 오늘은 시황은 생략하고요. 환율 이야기, 그 다음에 통화 이야기, 기축통화가 뭔지, 중기축통화가 뭔지, 뭐 이런 부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축통화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는요, 국제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다. 그러면 뭐 굳이 달러만 꼭 기축통화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달러화도 기고 뭐 유로화도 기축통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워낙 달러화가 가장 기축통화하면 달러화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기축통화하면 달러화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960년대 미국 트리핑 교수가 주장했던 용어고요. 그 당시는 이제 달러화하고 영국 파운드화를 기축통화라고 했다. 근데 영국은 이미 쇠락한 국가가 됐죠. 지금은 뭐 기축통화다 그러면 달러와 유로화까지는 볼 수 있는데, 유로화도 그냥 준기축통화로 분류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준기축통화는 그럼 무엇이냐?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엔화, 뭐 EU의 유로화, 영국의 파운드화, 그 다음에 스위스나 캐나다는 조금 예외적인 국가죠. 자, 이런 국가들도 국제 간의 결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 통화를 받아주고, 그 다음에 무역 결제에 다 이용되는 통화기 때문에 준 기축 통화라 볼 수도 있다. 뭐 유로화는 뭐 기축 통화로 봐도 큰 문제는 없다. 다만 기축 통화를 여기에서는 그냥 달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축통화를 달러라고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축통화의 조건이 뭐냐? 첫 번째는 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겠죠. 러시아도 강하고 중국도 강하지 않느냐? 근데 러시아는 두 번째 나오는 이 경제 규모가 안 되고요. 중국은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 규모도 거의 미국 턱 밑까지 따라왔어요. 미국이 세계 20%, 중국이 한 15%. 근데 왜 안 되냐? 그 밑에 나오는 화폐 가치 안정성, 신뢰성. 신뢰성이 없죠. 그 다음에 고도로 발달된 금융시장이 없고요. 그 다음에 금융거래에 대한 자유화도 없다. 그래서 위엔화는 기축통화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최근에 과거에는 뭐 준 기축통화도 안 됐는데 2010년대 이후로 이제 준 기축통화에는 편입이 됐죠. 일본 엔화를 밀어내고 거의 3대 통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축통화, 달러를 위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축통화의 조건 중에 6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 전 세계에. 그래서 미국은 항상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 무역 적자에 시달렸죠.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번에 트럼프가 2조 달러, 2천조 원을 국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이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맘대로 양쪽 하나를 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최근에는 조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이게 조금 기조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달러를 찍어내면 외국으로 그 달러를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적자, 무역 적자를 감내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줬는데요.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를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무역 적자도 해소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축통화공하고 좀 안 맞는 그런 경제 정책을 펴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최근에.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축통화국은 이 적자를 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때로는 감당해주는, 그럼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에서 돈을 찍어내면 바로 베네수엘라 직행이죠.
일부는 양적 완화를 하는데 일부는 그래도 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의구심이 드는 게, 그럼 미국은 뭐 하려고 어렵게 무역을 하냐? 그냥 돈 찍어서 나눠주면 그만이지. 국민들한테. 그렇게 해도 됩니다, 사실은. 전혀 문제 없어요, 사실은. 돈 찍어서 기업들, 개인들 나눠주고 전 세계 가서 물건 사다가 니네 써라.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달러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더 이상 달러가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 미국이 그런 행동을 하는 순간 달러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자연스럽게 잃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 규모가 커도 그 어떤 나라도 달러를 거들떠보지 않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돈을 함부로 찍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고 의회에서도 돈을 찍어낼 때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 부채의 범위 이런 것을 의회가 항상 승인을 하게 돼 있어요. 얼마까지 부채를 우리가 지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함부로 미국이라고 돈을 찍어낼 수는 없는 건데요. 최근 10년간은 사실 많이 찍어냈죠. 근데 그 정도는 그 돈이 다 전 세계적으로 뿌려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과다 유동성이 풀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기축통화의 수명이 한번 알아보면요. 물론 뭐 여기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뭐 프랑스 있지만 이 시대에는 무역 규모도 굉장히 작았고요. 그때는 뭐 통화보다는 은으로 거래했죠. 실제 통화 자체도 은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때는 뭐 기축통화국이다 의미가 없고요. 실제 진정한 기축통화국이다.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을 이루면서 그때부터 무역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제 파운드화가 최초의 그냥 기축통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1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제 그 지위를 물려받았죠. 그리고 2차 대전 중에 1944년도인가요?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확실하게 이제 미국 달러화가 전 세계 유일한 기축통화가 된 거죠. 근본의제를 채택하면서. 물론 70년대에 근본의제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기축통화 하면 달러 확실하다. 이렇게 달러만이 확실한 아직은 기축통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축통화 하면서 중국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중국은 힘도 세고 경제 규모도 크고, 그런데 왜 기축통화가 못 됐냐? 아까 설명은 드렸고요. 근데 중국이 기축통화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편입을 했다고 그랬죠. 3대 기축통화국으로 일본을 밀어내고, 중국이 왜 이렇게 노력을 했냐? 이 기축통화국의 말 그대로 이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한 돈 찍어내는 부분이라든가, 기축통화국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미국 달러까지 이렇게 한번 밀어내고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돼보자, 뭐 이런 야심찬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때는 상하이에 뭐 석유 결제를 우연화를 할 수 있는 뭐 석유 뭐 결제소인가요? 이것도 만들기를 했는데 아마 잘 안 됐을 겁니다. 지금은 석유 결제는 달러화만이 할 수 있죠. 미국 사우디 협약에 따라서. 그래서 중국이 부단히 노력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의 기축통화국을 위협할 정도는 되지 않는다. 한번 중국이 최근 SDR, 특별 인출권이라고 하는데요. IMF. 여기에 최근에 이제 엔화를 밀어내고, 이렇게 세계 3대, 어쨌거나 그래도 결제 통화로 이제 등극을 한 거예요. 원래는 한 뭐 13% 정도 희망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정도까지는 안 주어진 것 같고, 한 10% 정도 되는 것 같다. 미국이 41, 유로화가 한 30.93.
그러니까 유로화까지는 거의 기축통화로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으네요. 보니까 파운드화는 이제 많이 좀 쇠락을 했고요. 자, 이제 기축통화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저 기축통화 환율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외환보 요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보 요구가 지금 4천억 불인데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설왕설래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다 보니까 8,300억 달러가 적정 외환 규모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론상 국제결제은행에서 밝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또 2배가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천억 불 많아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하루 결제 금액이 뭐 500억 달러인가 600억 달러인가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주식 투자도 굉장히 크고 이러기 때문에 적정 외환 규모가 상당히 의외로 많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4천억 불 가지고도 항상 환율이 급등해 갖고 위기만 찾아오면 환율 얘기가 나오잖아요. 항상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정도를 채워놓으면 이제 환율은 안정돼서 우리가 통화 스와프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잘 안정시킬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부랴부랴 통화 스와프를 맺는 거다. 엊그제 환율이 급등했을 때 미국하고 맺으면서 급격히 안정이 됐죠, 환율이. 다만 이제 그게 6개월 시한이라는 거, 이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어쨌거나 한국도 이제 좀 상설적으로 통화 스와프를 주변국하고 맺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주변국이라고 하면 달러가 제일 좋지만 안 해주니까요, 미국이. 최소한 뭐 중국하고는 아마 돼 있겠죠. 이런 중국, 일본, 뭐 캐나다하고는 돼 있습니다, 한국이. 뭐 다른 뭐 EU라든가 여러 국가들하고 상설적으로 한시적으로는 의미가 없고요. 맺어 놓으면 일본처럼 환율 문제 갖고는 좀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 한국도. 그러면 조금 외환시장에서 너무 급격한 환율 변동이나 이런 자본 유출 같은 거,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국가의 외교적 역량이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은 시황 얘기보다는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요새 환율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환율, 그 다음 기축통화 이야기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환율 문제 나오면 항상 따라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은 주식 투자하고 관련이 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